시간이 되었으므로 2부 자유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들어와 주세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미학과의 강미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2부 자유발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발표자분께서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이진실 선생님 먼저 하시고 박재찬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주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세 분이 모두 굉장히 다른 내용을 발표를 하고 계시지만은 하실 것이지만은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일부러 묶으려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실현예술의 매체에 대해서 영화와 미술 굉장히 멀 것 같은데 실현예술의 매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묶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발표를 들으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이진실 선생님이십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계시는 이진실 선생님이 포스트 시네마의 재기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진실입니다. 제가 불성실하게 이미지 PPT를 준비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준비한 발표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포스트 시네마의 재기성, 로잘린드 크라우스와 프란체스코 카세티의 논의를 중심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날 영화는 영화관을 벗어나 현지하는 모니터들로 진출했을 뿐 아니라 미술관과 같은 전시 공간,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 확산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영화를 여기저기에서 만나게 되는 한편 배타적인 예술 장르로서의 영화의 실체는 점점 더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90년대 필름과 영사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이후 시작된 이러한 영화의 변화 또는 해체는 포스트 시네마라는 용어를 출현시켰다. 1차로 포스트 시네마는 필름을 기반으로 한 영화 매체의 본질을 송두리째 뒤흔든 디지털적 전환에 따른 역사적 변동을 지시한다. 이는 우선 90년대 말 선언되었던 필름의 몰락, 20세기 예술로서의 시네마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 죽음이란 셀룰로이드 필름의 쇠퇴 및 디지털 프로세스의 전환이라는 영화의 물질적 조건 변화를 가리키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한 기술적 물적 변화가 영화의 형식과 서사를 변형시키고 영화적 경험 또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의해 전혀 다르게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이러한 기술 변화와 형식적 쇄신 그리고 관람 환경 및 지각의 변화로 인해 영화의 매체 특정성이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다변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포스트 시네마는 영화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라기보다 더 이상 영화를 단일한 매체 혹은 장르로 규정짓기 불가능한 일련의 현상을 지시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동시대의 영화 이론가들은 영화가 애초부터 불완전함에서 출발했고 항상 경계 상황에 위치해 왔다는 것을 상기해 볼 것을 요구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포스트 시네마는 하나의 모델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래적 특성들의 귀환이라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귀환의 운동을 재기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고 있는 로잘린드 크라우스와 프란체스코 카세티의 논의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 포스트 시네마 논의에서 재기성이 함축하고 있는 미학적, 실천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이루는 국내 포스트 시네마 연구와 재기성에 관련된 논의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선행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각주로 좀 달았는데 주요하게 제가 그 두 가지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네, 김지훈에 따르면 조금 넘겨서 읽겠습니다. 김지훈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포스트 시네마 연구가 시네마의 요소를 포함하는 무빙 이미지의 폭넓은 생태계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인접 미디어 및 예술과의 상호적 영향과 침투 그리고 재배치의 조건을 포괄적으로 성찰하는 경향을 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로 프란체스코 카세티의 저작 루미에르 은하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시네마의 변화와 존속이 이루는 변증법을 탐구하는 이 저작에서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개념은 시네마의 재배치입니다. 이 개념은 시네마를 더 이상 표준화된 재료의 형식으로 환원하지 않고 디스포지티브의 가변성과 관람의 다양한 실천 양상에 주목하도록 요청한다. 김지훈은 카세티가 디스포지티브의 구성 요소로 강조하는 관객의 수행성 또는 경험 개념이 자칫 경험주의로 익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세티의 분석이 영화 이론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디스포지티브 개념을 고정된 구조가 아닌 역동적인 실체로 재사유하고 시네마의 변동과 존속을 변증법적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영화적 경험에 대한 카세티의 강조는 디스포지티브에 대한 탈물질화된 관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영화적인 것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는 역설적인 지점을 드러낸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영화적인 것의 재비성이란 바로 이러한 역설을 해명하는 또 다른 이론적 경로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네마의 특징을 재기성으로 본격 주목한 최근 연구 사례는 이도훈의 연구이다. 이도훈은 기존 포스트 시네마 논의들에서 영화의 개념적, 경험적 변화를 밝히려는 시도를 통시적인 방식과 동시적인 방식으로 구분하고 이 두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포스트 시네마의 주요 특징이 영화의 정체성에 대해 되묻고 재구성하고 확장하는 일련의 재기적 실천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기성은 현재 속에서 과거가 되풀이되거나 과거와 현재가 순환적 관계를 맺는 현상, 그리고 영화가 본래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현상으로 정의됩니다. 그는 앙드레 고드로, 필립 마리온, 영화이 제시한 영화의 이중 탄생, 그리고 프란체스코 카세티의 재배치를 통시적인 접근으로 두고 또 스티븐 샤비로의 탈연속성과 시인 댄슨의 탈상관적 이미지를 공시적 접근으로 구분해서 살피는데 이처럼 이도훈의 논의가 포스트 시네마에 관한 주요 논의들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규정된 재비성은 영화의 시원적 모델을 자기 반영적 차원에서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영화 모델을 창안하는 성격으로 이해되며 주로 자기 반영적, 자기 개선적, 자기 확장적이라는 특성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재귀성이 내포하는 독특한 시간적 구조, 주체와 매체 사이 변증법적 작동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이 본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 본고는 이 연구들의 기반에 포스트 시네마적 조건에서 영화적인 것이 재배치되는 경향 속에서 일견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 충동과 이중운동을 재비성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식화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포스트 시네마는 영화의 기술적, 물질적, 경험적, 형식적 조건을 다른 가능성의 지평 위에서 재사유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영화사 및 영화 이론의 범주를 초과하는 복합적인 인식론적 작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 고고학, 미디어 이론, 미술 이론, 정동 이론 및 지각 이론의 격차와 중첩은 필연적인 조건으로 등장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 연구는 포스트 시네마에서 관찰되는 영화적인 것의 재배치로서 디스포지티브를 시각예술 전반에 걸친 포스트 매체 조건의 장 속에서 재고찰하면서 로잘린드 크라우스와 카세트의 문제의식을 같이 교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스포지티브와 재기구조에 대한 개념적인 어떤 개괄을 좀 해보겠습니다. 20세기 중후반 영화 및 예술 이론에서 장치라는 개념이 아파라투스에서 프랑스어 디스포지티브로 옮겨가게 된 것은 구조주의 철학에서 주목한 구조나 체계의 역사적 선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경직성보다는 복합성과 가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아간베인이 주목한 것처럼 푸코의 디스포지티브는 이질적인 집합이자 요소들 사이에 수립되는 네트워크로서 일련의 역학 소프트가 작동하며 그것이 포섭하고 있는 관계를 특정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거나 봉쇄하거나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역사의 담론적 형식 혹은 지식은 그것을 발생시키고 조건짓는 이러한 장치의 산물 내지 효과로서 출현한다는 것이 구조주의 철학자들의 공속적 태제라 할 것입니다. 6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지지체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아파라투스, 이 장치 개념은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의 직접체로 이해되었으나 이들 요소 간의 상호조절성을 통해서 관람자에게 특정한 경험을 산출하는 하나의 모델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에리카 발소dom이 지적하듯이 관객의 현상학과 긴밀히 결부된 이러한 장치 개념이 역사적으로 쇠퇴 공면에 접어든 이후,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말인 거죠. 디스포지티브는 영화의 매체 특정성을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부상했습니다. 즉 디스포지티브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형성물로서 물질적 실천과 담론적 실전이 이질적으로 결합된 구성체를 의미하고 비디오의 등장과 함께 쇠퇴한 16mm 필름이 미술관이나 기타 전시 공간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 영화의 이질성과 가변성을 다같이 포괄하고자 하는 일종의 절충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스포지티브는 영화관에서 미술관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공간적 이동과 긴밀히 연동되며 이 과정에서 영화의 매체 특정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포지티브는 영화가 고정된 하나의 집정 모델에서 가변성과 이질성을 지닌 복합체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개념이 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영화 매체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앙드레 바쟁이 영화는 불순한 예술이라고 했듯이 영화는 애초부터 단일하고 순수한 매체성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 존재론적 불확실성 또한 셀룰로이드 필름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라는 특정 계기에서만 비로소 발견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러티브 영화가 형식화되기 이전 영화는 움직이는 이미지의 기록이었으며 초기 영화는 주로 기록 매체, 현실의 단편을 포착하는 기록 매체로 기능했습니다. 이후 유성 영화 토키의 도입을 거치며 시네마라고 이제 규정된 이 개념은 필름, 사운드, 영사 시스템, 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구조이자 집합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스포지티브는 영화가 본래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복잡성과 가변성에 주목하면서 그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동시에 영화의 존재론적 불확실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 매체 특정성을 쇠퇴와 융합의 상황에서 제거하게 된 90년대 말 미술이론가 프라우스는 매체라는 개념을 고수하면서 그 매체는 물질적 지지체가 아니라 재귀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겹쳐지고 복잡한 관계이자 구성물이라고 표명합니다. 하지만 예술가들에게 재귀구조로서 매체를 재창안하자라고 요구하는 이 크라우스의 입장은 일견 모더니스트적 성찰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후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이는 우선 크라우스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구조주의 해체적 경향, 특히 미술의 영역에서 개념 미술의 아율적 양상과 설치 미술이 범람하게 된 이 경향에 대해서 강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재귀적이라는 리컬시브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복귀의 의미로 이해된다는 점에서도 크라우스의 주장은 분명히 모더니즘으로 복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기실 재귀성은 모더니즘의 본성이라고 간주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재귀성이라는 개념이 모더니즘 미학의 근간을 이루는 이 플렉시비티, 반영성, 좀 철학적 맥락에서 반성성이라고까지 이제 저희가 번역되는 이 리플렉시비티와 같은 것인가 되물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되돌아간다는 이 자기 회귀의 운동은 근본적으로 자기 반영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재귀성은 자기에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반복적인 운동 및 경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반복적인 자기 재생산이고 이 반복의 계기로서 재귀성은 자기 동일시로의 궁극적인 종합을 의미하는 자기 반영 적 차원의 반영성과 연속 또는
간절 혹은 동시에 이 관계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서구 철학적 개념이 한국 인문학에 수용되는 배경에서 리플렉시비티를 재귀라고 번역해온 관습이 있는데요. 이런 관습은 이런 개념적인 차이와 재귀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문제의식을 포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재귀라는 용어는 인간 주체에 대한 새로운 해명, 그리고 주체의 분열과 무의식을 직시하는 정신분석 및 포스트 구조주의 발음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리컬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신경생리학에서 예지와 파지를 설명하는 반복운동, 저희가 이따가 스티글레르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네,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 의식의 주체 이면에서 작동하면서 의식에 개입하는 무의식적이고 심리학적인 기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프로이트에게 이는 반복 강박의 논리였으며 락강에게는 실제를 가리키는 기호들의 회귀, 되풀이로서 오토마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기체와 기계가 동기화될 수 있는 시스템 이론을 추구했던 사이버네틱스에서 재기는 피드백 루프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재현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만들어내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동시에 우발성, 우연성에 열려있는 관계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철학자 유쿠이의 진술을 빌리자면 재귀성은 단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그 자신을 결정하기 위해 그 자체로 회귀하는 루프 운동으로 특징지어지는 한편 모든 운동은 우연성에 열려 있으며 그러한 우연성은 역으로 다시 자신의 단수성을 결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원한 운동으로부터 부분적으로는 그 운동의 형성을 결정하고 또 달리는 사유와 인상을 확장시킨다. 따라서 재기란 그저 있던 자리 혹은 근원이라고 간주되는 자리로 돌아가는 단순한 회귀가 아닙니다. 네, 또한 재기는 순수한 자기 반영 운동도 폐쇄 회로나 고정적인 궤적을 만드는 기계적 원한 운동도 아니다. 재기는 끊임없는 반복에서 준인과성 또는 및 우연성을 통해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변형시키는 역동이다. 이처럼 재기성을 동시대 철학적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근본적인 존재론적 불확실성을 대변하고 끊임없는 변이와 차이를 통해 형성되는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장치로서 영화의 디스포지티브라고 할 때 이 영화의 디스포지티브는 재기구조라고 바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는 크라우스와 카세티의 논의에서 이 공통된 문제의식과 기조를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라우스의 논의를 너무 굉장히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죄송스럽지만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스트 매체 담론에서 크라우스가 이야기하는 재기성의 함의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것은 기술의 자동성과 주체의 자율성 사이에서 전개되는 변증법적인 관계를 지시한다. 둘째, 재기는 자기 반영성에서 출발하되 우연성과 반복에 열려있는 매체의 잠재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반본질주의적 성격을 지닌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반본질주의적 맥락에서 재기는 확고한 자기의식이나 자기 동일성으로의 복귀라기보다 자기 내부에서 억압된 것, 곧 무의식이 반복적으로 귀환하는 운동을 지시한다. 따라서 크라우스가 제시하는 재기성은 오타가 있습니다. 네, 모더니즘 미술의 매체 특정성에 잠복한 무의식의 계기이자 그 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 먼저 예술의 매체 특정성에 대한 크라우스의 논의에서 기술적 자동성과 주체의 자율성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상정되고 재논의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해당 문단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분족되는 이야기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아래 흥미롭게부터 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크라우스가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재기 구조로서의 매체라는 조건을 분석할 때 주요한 참조점이 된 것은 영화 매체의 근본적인 불안정성과 자동성이다. 특히 크라우스는 70년대 스탠리 카벨의 영화론과 그 핵심 개념인 자동성을, 오토마티즘을 소환하며 물리적 지지체를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는 동시에 그린버그에 의해 오염된 매체라는 개념을 자동성으로, 오토마티즘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묻는다. 이때 크라우스가 자동성이라는 용어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더니즘적 자율성을 함축하고 있는 동시에 매체를 단순히 물리적 지지체로 간주할 수 없는 불가능성과 복잡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카벨은 영화를 상대적으로 새로운 매체로 설명하는 문제와 모더니즘 회화에 대해 말해지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이것을 다룬다는 뭐 이렇게 제가 직역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중의 난제를 다루기 위해 이 용어를 차용했다. 말하자면 영화의 본질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자동성이 단지 영화의 문제뿐 아니라 회화, 조각, 비디오 등 모더니즘 매체 특정성의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제하다시피 카벨은 영화의 매체가 지닌 물질적 기초는 자동적인 세계 투사의 연속이라고 규정하면서 영화라는 장르를 촉발시키고 영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지체를 자동성이라고 명명했다. 여기서 연속적인 세계의 투사란 영화 이미지의 연쇄적인 흐름, 즉 컷들의 병치와 같이 영화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또한 자동적이라는 말은 사진이 지닌 기계적 사실성으로 인간의 손을 떠나 움직이는 대상이 스스로 창출된다는 점을 지시한다. 장 웨슈타슈가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영화는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듯이 사진 역학에 근거한 기계적 자동성은 영화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그런데 카벨의 자동성 개념은 이 영화의 기계적 자동성 이상, 말하자면 영화의 물리적 매체가 지닌 가능성 그 자체까지를 지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첫째, 카벨이 언급하는 자동성은 언어적 작동에 비견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자동성 개념을 영화라는 장르 넘어 다른 예술의 제도적 관습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카벨은 마치 언어의 통사론적 요소처럼 영화는 영화 제작자의 의도를 담고 있지만 언어를 말하는 사람과 달리 영화 제작자는 그저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소들을 구축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아가 카벨은 자신이 말하는 자동성이란 미학적 창작의 물질, 매터리얼이자 동시에 예술 행위의 결과를 의미한다고 해설하면서 자동성의 의미에 예술의 제도적 관습, 반복되는 기회, 기술의 상호작용을 포괄시키고 있습니다. 요건대 카벨에게 영화의 자동성은 영화 장치의 기계적 자동성과 주체 행위의 자율성이 상호적으로 교차하는 운동이자 주체의 경험을 조건 짓는 일련의 잠재적 형식으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논의에서 자동성으로 지칭되는 영화적인 것의 핵심은 영화의 물질적 구성 요소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영화 고유의 관습으로서의 표현 양식, 더 나아가서 세계를 매개하는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산출해내는 운동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데이비드 로드윅은 카벨의 자동성 개념이 지니는 가장 생산적인 함의가 매체의 잠재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카벨의 영화론은 고정된 매체 특정성을 규정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영화의 존재 양식을 문제 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제하는 영화는 역사적으로 가장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예술 형식 중 하나이며 이학적 대상으로서의 영화의 전제론적 불안은 공간의 불확실성과 시간적 불안정성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벨에게 있어서 자동성이란 영화의 기계적 성격이나 물질적 조건을 규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화의 매체적 본성이 가상성과 잠재성에 기반한 존재론적 불안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서 크라우스가 포스트 매체 조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카벨의 자동성 개념에 주목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자동성이 모더니즘 미학의 핵심이라고 간주되어 온 독창성과 자율성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카벨은 자동성을 단지 영화 매체 본성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더니즘 예술의 창발 조건이자 자율적인 매체의 가능성으로까지 확장하여 사유했는데, 앞에 카벨의 정의에서 드러나듯이 그에게 영화는 기술적 조건일 뿐이 아니라 주체와의 관계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지각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으로서의 매체의 자동성은 모든 예술적 창발의 원천, 즉 새로운 양식을 출몰시키는 잠재성으로 간주됩니다. 기술의 자동성이 이처럼 주체의 자율성과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지점은 순수성을 추구한, 특히 티퀄리티라고 얘기되는 시각적 순수 시각성을 추구한 이 모더니즘 미술의 자율성이 억압하고 배제해온 것, 그 무의식적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카벨과 크라우스의 공통된 관점에서 보자면 자동성은 미적 자율성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인 동시에 그 자율성이 의존하고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교란하고 해체하는 양가적인 기제로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자동성은 미적 자율성을 구성하는 외부이자
동시에 그 내부에 잠재한 이율배반적 계기라고 저는 해석해 봤습니다. 때문에 크라우스에게 카벨의 자동성 개념은 그린버그의 도그마적 매체관념을 비판적으로 중화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출구로 기능하게 됩니다. 또한 크라우스는 카벨의 자동성을 모더니즘 미술 내부의 망각된 기업 혹은 잠재한 무의식과 접속하는 지점으로 재발견합니다. 크라우스는 2000년대 이후에 여러 비평에서 자동성을 주체의 무의식, 나아가 주체와 작업 대상 사이에 형성되는 지각적 운동적 구조로 재정식화하기 때문입니다. 크라우스는 이를 미적 오토마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20세기 초현실주의자들의 어떤 설레들을 상기시키듯 기술적 대상들이 자본의 유용성과 고도의 영능을 발휘하는 상태가 아니라 쓸모없어진 상태에서 발현되는, 즉 예술이 낡은 기술을 전유할 때 드러나는 아름다운 자동성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한 미적 오토마타는 윌리엄 켄트리지나 에드 루세이 작업을 예시로 우연성에 열려있는 유사 자동성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켄트리지의 드로잉 애니메이션에서 유사 자동성은 그가 목탄으로 한 장면을 그리고 나서 카메라로 찍은 후 다시 그림 앞으로 돌아가 지우는 반복적인 행위성으로 지목되는데, 그런 행위가 그의 작업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에 얽힌 트라우마적 기억과 역사적 사건을 자기서사화하는 주된 동력으로 등장합니다. 루세이의 경우 유사 자동성은 회화를 떠나서 새로운 매체를 찾아 나선 작가에게 자기 지지체에 대한 레퍼토리를 제공하는 뜻밖의 기술적 지지체를 의미합니다. 자동차라고도 이제 지시가 되는데요. 크라우스는 전통적인 회화 재료 대신 초콜릿 시럽, 아이오딘, 처트니 소스, 엔진 오일 등의 얼룩을 기록한 루세이 작업 얼룩을 사례로 들면서 이것들이 지표적인 양태이면서 유화의 물감 자국과 같은 회화의 망각된 기억을 소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크라우스가 설명하는 자동성의 메커니즘은 이질적인 구성 요소들의 중축적으로 결합된 복합적인 구조를 이루며 기존의 관습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로운 독창성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크라우스에게 재기구조는 하나의 새로운 양식이 출현하는 조건이자 주체와 매체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잠재적이고 가변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기성이 함축하는 이 무의식의 차원은 크라우스가 매체를 구성하는 장을 기억과 망각의 문제와 접속시키는 지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크라우스는 포스트 매체의 재기적 특성을 추사적이면서 기억적인 표현성의 형식을 전개하는 일련의 관습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통해 기억으로서의 매체라는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이때 기억은 뉴미디어가 지향하는 미래중심적 자유나 목적론적 사고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베냐민의 어조를 띠고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나 쇠퇴한 것들에 대한 향수 혹은 애도의 정서로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억은 자기 동일성과 반성성 속에서 고수되는 의식적 차원이라기보다 무의식적인 것의 반복적 교환이라는 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억 자체나 그 1차적 부종으로서의 망각의 차원에서 포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망각의 차원에서 출현한다고 크라우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재귀란 단순한 자기로의 회귀가 아니라 기억, 망각, 비망각이라는 이 이중부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고 차유하는 역동적인 기제로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세티의 디스포지티브의 재기성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프란체스코 카세티는 영화의 물적, 기술적 조건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속되는 영화의 매체 특정성을 디스포지티브라는 개념적 지평에서 재정식화하고 있습니다. 한 줄 떼어서 읽겠습니다. 카세티에 따르면 매체는 하나의 지지체나 장치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매체는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를 세계 및 타자들과 관계 맺게 하는 방식, 곧 그것이 활성화하는 경험의 유형에 의해서 정의된다라고 매체를 정의합니다. 이 같은 정의는 매체를 단순히 기술적 기반이나 물질적 조건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넘어 매체가 조직하는 경험의 형식과 그 문화적 작동 방식을 중심에 놓는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줄 띄어서 읽겠습니다. 한편 카세티는 리메르 은하계에서 포스트 시네마 공연을 통해 장치 개념이 겪는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는데요. 70년대의 장치 이론이
영화의 기술적, 기계적 구성 요소들을 다소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체계로 통합하면서 관객의 경험을 그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정했다면 90년대 이후 이러한 관점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카세트는 이러한 장치 개념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조나단 크레리와 크라우스의 논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레리는 장치를 과학적 발견뿐 아니라 사회적 담론과 실천이 교차하는 역사적인 장으로 이해했으며, 크라우스 또한 장치를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재규적이고 자기형성적인 과정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장치 개념은 더 이상 단일한 기계적 구조가 아니라 다중계보와 가변적 구조를 짚은 역사적 구성체로 이해되며, 기존의 경직성과 일방성은 복잡성과 유연성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카세티는 이러한 변화된 장치 개념을 디스포지티브로서의 장치라고 칭하면서 이질적인 요소들의 집합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세티의 디스포지티브 모델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영화라는 지적 구조 안에서 관람자의 경험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경험이란 단순히 감각적 자극의 수용이나 지각적 행위로 축소된 것이 아니라 기술적 구성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식 가능한 문화적 형식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은 기술적 조건과 분리된 순수한 주관적 차원이 아니라 기술 환경, 문화적 요소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구성되는 역사적이고 집합적인 형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줄 띄어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 중심의 관점에 기반해서 카세티는 디지털 기술의 등장을 영화의 단절이나 종말로 해석하기보다 잠재적 연속성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 매체의 연속성이 최소한 특정한 유형의 경험의 지속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그러한 연속성을 가능케 하는 경험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4가지로 번호가 틀린 것 같아요.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영화에서 반복되는 주제,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소, 세 번째로는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언어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요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있고요. 3줄 띄어서 읽겠습니다. 나아가 디스포지티브로서의 영화를 규정할 때 카세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조에 내재한 연속되는 변형과 지속의 긴장입니다. 디스포지티브의 역동성은 단순한 변형 해체가 아니라 주체화와 탈주체화가 교차하는 역학이며, 우리가 디스포지티브로서의 영화를 식별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과 타협의 양상을 분석하는 작업과 직결됩니다. 그러한 역동의 경험적, 지각적 측면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카세티는 재배치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재배치라는 개념은 볼토와 그루신이 제시한 재매개 개념을 개성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재매개가 주로 낡은 매체와 새로운 매체 간의 형식적 전이와 재형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재배치는 매체가 특정한 지각 방식과 감각적 경험을 어떻게 지속시키는지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배치는 그러한 경험이 구체화되는 물리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강조함으로써 매체의 이동이 단순한 기술적 변환이 아니라 경험 형식과 공간적 재배치의 재구성을 수반하는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치된 영화는 영화 너머의 경험과 다시 영화로 돌아가는 경험을 동시에 산출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카세티에 따르면 이런 흐름과 이동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스포지티브보다 들레즈의 아상블라주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은 이질적인 요소들 사이에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간섭, 그리고 위기의 지점들이 존재하는 동시에 이것들이 창조하는 일종의 포괄적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상블라주 영화는 영상과 음향이라는 물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규칙, 제도적 조건, 기술적 장치, 관람 실천, 그리고 경험이 발생하는 환경까지를 포괄하는 다층적 구성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영화를 더 이상 단일한 매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요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협상과 봉합을 반복하는 역동적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디스포지티브와 달리 여기서 관람자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데요. 이 관람자 주체는 매체 외부에 위치한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아상블라주의 구성 요소로서 그 내부에 참여하며 영화는 그 주체와 함께 그 주체 덕분에 변화한다라고 이 관람자 주체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아상블라주로서 영화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되지만 특정 구성 요소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더라도 전체는 여전히 통합된 양식과 기능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기성은 자동성을 가능케 한다라고 카세트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카벨이 지적했듯 이러한 자동성은 특정 주체의 의도에 의해 설계된 결과라기보다 매체가 축적된 관습과 규칙을 따라 스스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매체는 익숙한 궤도를 따라 자신을 체현하며 이 과정에서 안정성과 변화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즉 영화의 지속은 기술적, 제도적 자동성이 제공하는 안정성과 점진적 조정과 변형이 만들어낸 유동성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세티는 기술과 관객의 관계를 이러한 재기성과 협상이 가시화되는 핵심적인 장으로 반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객은 아상블라주의 도주선 중의 하나로서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고정시키기보다 그것을 끊임없이 열어두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여기서 관객은 변형의 특권적인 주체가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 행위자들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아상블라주의 내부와 외부를 갈고지르는 경계적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의 재기성이란 과거로 회귀하거나 동일한 형식을 반복하는 단순한 복귀 논리가 아니고 협상과 탈주가 교차하는 단절과 재구성의 과정이면서 나선형의 운동 속에서 차이를 생산하는 창발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라우스가 이를 매체의 재창안이라고 명명했듯이 카세트는 이를 변이와 차이를 수용하는 자기성의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크라우스와 카세티는 모두 영화적인 것을 재기구조로서의 매체라는 관점에서 사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화는 단순히 이미지를 재현하는 복합적 기술장치에 머무르지 않으며 오히려 매체 자신의 조건과 한계를 성찰하고 갱신하는 역동적인 체계로 이해됩니다. 요컨대 이 둘 모두 예술이나 영화 매체를 물질적 차원이나 순수한 단위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반본질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경험 구조의 역사성과 가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매체의 가변성에 대해서는 변형과 해체보다는 지속과 재구성에 더 방점을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논의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영화의 디스포지티브와 예술 매체의 재기 구조 둘 다 오늘날 기술의 변화와 맞물려 예술 주체의 자율성과 능동성 그리고 매체의 자동성이 상호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양자의 경계가 상호 침투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통해서 이들이 강조하는 매체의 지평은 살짝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크라우스에게 매체의 재기적 차원은 특히 예술가와 작업의 지지체 사이에 역학에 있는 반면 카세티에게 영화의 재기성은 작품과 관객 사이라는 문화적 경험층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크라우스의 재기 구조는 작품의 내적 논리와 무의식적 구조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장이며 기호적, 기계적, 지각적 체계가 끊임없이 경신되는 제작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때 재기성은 이런 관계 속에서 매체의 규칙과 한계가 반복적으로 호출되고 변형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카세티는 디스포지티브와 아상블라주 개념을 통해서 매체를 경험, 환경, 기술 관계에 결합된 집합적 구조로 파악하면서 특정한 경험 형식의 변형과 재결합 속에서 형성되는 영화적 경험을 재기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가 매체 내부의 구조적 원리로서 제작 행위와 대상 관계 간의 경계 균열을 분석한다면 후자는 매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적 배치와 그 역사적 변형 과정에 주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크라우스의 재기성이 매체의 내적 논리로서 영화 및 미술 매체의 역사적 구조를 탐구한다면 카세티의 재기성은 담론적 실천적 공간에서 지각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서 영화의 지속성을 사유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다음 단락은 넘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입장은 모두 재기성을 주체의 자율성과 기술 자동성의 긴장 속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단순한 자기 반영 또는 회귀가 아니라 차이를 생성하는 잠재적 운동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서로 공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라우스는 제기구조라는 개념을 통해 영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망각과 무의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그의 제기성 개념은 카세티의 논의를 모두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양자의 논의는 매체를 동일성의 체계가 아니라 변형과 생성의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렴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포스트 시네마는 기업과 경험, 기술과 관계, 자동성과 협상이 교차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는 제기적 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나라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이지수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